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집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한 사람에 13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내후년부턴 3조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또 현금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 5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대상은 0세에서 5세 아이가 있는 253만 모든 가정이었지만 여야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로 즉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택적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초고소득층 핀포인트 증세도 합의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과세 표준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5억 이상은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오릅니다. 신설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원안 2천억에서 3천억으로 과세 표준을 1천억 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듭니다. 검찰은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역을 포착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나타난 정황입니다. 지난 10월경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 이 통화 시간도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당시는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으며 댓글 공작 수사가 속도를 내던 때입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연재욱 전 사령관에게 자주 지시를 내렸던 김태효 전 기획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외교안보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정권 말 신설된 수석급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법원에서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으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최근까지 자금줄 전반을 훑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문고리 권력과 전직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특수활동비 상납과 사용처를 수사해온 검찰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6일 앞서 소환을 거부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과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드러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당구 칠 줄 아시는 분? 쳐본 적 있는 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50을 달성하고 지금까지 150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짜네. 개망난이네.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때 당구를 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치는 당구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예. 졸업하고 당구를 배웠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면 그게 당구 대로 보이잖아. 연습장 한 권을 당구 길로 당구 백과사전처럼 막 그려놓고 뭐 친구들끼리 토론하고 그랬었죠.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각이에요. 각. 예. 고소각 뭐 이런 거. 영경님은 당구 칠 줄 아시죠? 네, 20대 때 중반까지 당구에 빠져서 살았죠. 아, 저기도 개망난이었구나. 왜요? 당구 얼마나 그 건전한 스포츠입니까? 아, 그러니까 네. 대학교 입학하고 당구를 배워서 졸업할 때까지 250 쳤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고수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300 정도 치는데 지금은 친구들 만나도 지금 당구는 쳐요. 친구 오랜만에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네. 그 친구들이랑 보통 이제 불알 친구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당구 친구 뭐 이런 거예요. 알 친구네요, 진짜. 그렇죠. 알 친구.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다 300 정도씩 쳐요. 대부분. 예. 그중에 400 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모이면 우리 3구만 치거든요. 저도 3구만 칩니다. 근데 당구장에 가는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는 담배를 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저런 잡담하면서 담배를 편하게 필 수 있는 곳. 당구장 하면은 기억나는 게 담배만 피는 게 아니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 그렇죠. 당구장에서 그 Q와 Q 사이에 먹는 짜장면이 정말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죠. 저는 당구장 따라갔을 때 담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짜장면 시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짜장면을 금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당구장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실을 따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구를 치는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구장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네. 그 담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구 자체가 지금 스포츠거든요. 예. 스포츠 시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시설이 당구장이랍니다. 최근에 이제 PC방 열풍이 꺼지고 다시 생겨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당구장이었는데 당구장 업주들 입장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번화가 쪽으로 넘어가면 지하에 당구장 엄청 큰 거 많거든요. 다이수가 막 2, 30개씩 이상 되는 거. 거기서 근무하는 그 여자친구들 있죠. 예. 20대 한 초중반에 굉장히 예쁘게 생긴 분들이 서빙해주는 곳이 있어요. 어머,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친구의 그러니까 그런 이모라고 부를까?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서빙하면서도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담배 연기 속을 계속해서 음료수 나르면서 서빙을 한다고요. 예. 저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될까?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담배 연기 계속 마시는 거잖아요. 야, 퇴근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담배 하나 피우면은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당구 다이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이게 그 굴러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명정님 말씀처럼 당구장 안에 흡연실이 있고 그러면 잠깐 가서 피고 오고 이러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당구장은 담배를 피우는 공간으로 돼 있어서 이게 당분간 내년 3월달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3월 이후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 이곳들이 전부 다 금연 지역이 된다. 사실 그 당구장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흡연실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스크린 골프장은 안에서 스크린 골프를 즐기면서 술과 담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랬던 상황이라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사실 당구와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면 아마 이 두 업종에 있는 업주들은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잖아요. 뭐 한 1시간 되면 펴야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네. 그런데 치다가 말고 중간에 우르르 몰려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고. 골프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짜장면 먹기 위해서 몇 초 잠깐 움직이는 것도 흐름이 끊겨서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애쓰는데 이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건 당구 칠 때 상당한 재미의 반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손님들이 줄어들까봐 지금 노심초사할 것 같고요. 저번에 그 우리 녹음실 근처에 있는 그 커피숍에 밖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업주 책임으로 돌아가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흡연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흡연실에 의자나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한쪽은 흡연실, 한쪽은 비흡연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커피나 차를 파는 공간은 흡연실 자체를 의자나 테이블을 넣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악용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금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밖에 내놓은 테이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다가 앉아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왜 업주 책임이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금연 표지를 붙이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가 170만 원입니다. 와, 세다. 또 적발되면 330만 원. 한 번 더 적발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의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다가 여름에나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용도로 테이블 하나 내놨지만 그 테이블에다가 금연이라고 안 써놓으면 주인이 나중에 적발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업주뿐만 아니라 담배를 핀 사람도 그렇죠, 10만 원의 당연히. 과태료는 계속 물게 되네요. 어쨌건 저도 송년회 하면서 꼭 친구들 만나면 당구 치러 갈 텐데요. 올해까지만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금연을 확산시키는 건 좋은데 흡연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피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담배를 안 피면서 왜 이러세요? 그래도 좀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담배를 팔고 있으면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죠. 집에서도 못 피게 하고, 가게에서도 못 피게 하고. 집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삼겹살 집에 있는 닥트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머리 위에? 그러니까 뭐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피면 되죠. 근데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도 야수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했죠. 당연히 하는데 흡연자니까.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흡연자들이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공공 장소에서 그냥 서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죠. 피해를 안 끼친다면. 근데 담배 연기라고 하는 건 공기를 흐름을 타고 남한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흡연실 가서 담배 핍시다. 담배 피는 사람들. 그 당구장 지금 운영하시는 우리 업주분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게 생활화되면, 지금 있잖아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담배 피웠잖아요. 네. 아이들 버젓이 옆에 앉아있는데도 아저씨들 아무 개념 없이 담배 뻑뻑 피웠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식당에 담배 피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일정한 시기만 지나면 사람들 몸이 배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나를 위해서도 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게 담배 피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술자리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담배 하나 피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 예산안 합의됐죠.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를 했네요. 첫 번째,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 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의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네 번째, 기조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다섯 번째,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여섯 번째, 법인세는 최고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일곱 번째,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여덟 번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회의 일반 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한다. 결국에는 국민의당의 이 생자가 통했네요. 안철수 좋겠어요. 기분 좋겠네. 아동수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들 예민한지, 사실 뭐 이거 지금 2018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 4가지 항목을 보면 야당의 주장이 거의 먹혔어요. 야당의 주장은 한결같았거든요. 2018년도 지방자치 선거에 자기들이 분리할 수 있는 요소는 그 이후로 미룬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가의 목적이 그건데.
예.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늦추자라고 이야기, 국민들한테 대놓고 하는 이야기 그 자체가 안 부끄러운가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일단은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정부의 뜻이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동수당 그 상위 10% 지급 제외한다는 그 단서 조항을 붙인 거 있죠. 그것도 너무 짜증난다는 말 말고는 딱히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0%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줄이는 돈과 100% 모든 아동들한테 다 지급할 때의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10%를 안 주는 게 아끼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진짜로 아끼려면은 100% 다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10%를 골라내기 위해서 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추적하고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 누가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업무로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당은 공무원 증언은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이 아동수당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야당들, 야3당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보편적 복지 반대. 그 보편적 복지 반대에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킨 겁니다. 10%를 제외하게 되는 거는 10%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것이 돈이라는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100%를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는 걸 겁내하는 거예요. 이 야3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관철을 시킨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아동수당 이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로 나갈 때 계속 야3당은 태클을 걸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정부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큰 틀은 갖고 있는데 일단 야당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전국으로 돌파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고 물론 이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험난한 길이 보입니다. 이 첫해 예산안 갖고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 부분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여기에 더더군다나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끈끈한 유대와 뭐 이런 걸로 예산안 처리에 뭐 연대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던 마당을 보면 이제는 야3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토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는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안철수가 대선 때 0세부터 11세까지 월 10만 원 아동수당 주겠다고 공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0세부터 5세까지죠. 네. 해줘도 되는데 거의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보통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좀 비켜가긴 했지만 그래도 90% 정도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첫 시작일 거고요.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소득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간별로 뭐 연령대별로 노인들, 아동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가장 첫 시작은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약자 위주로 어린이나 노인,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먼저 가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봐요. 물론 박근혜가 공약을 걸었을 때 노인들한테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겠다는 부분 그게 나중에 후퇴하고 그래서 다른 연금이랑 국민연금이랑 게 연동이 되면서 좀 후퇴가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내년 9월부터는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5세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는 거고 명정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총선을 확실하게 이겨서 이런 분들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죠, 지금. 내년이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되거든요. 이제 지금 거의 그 턱밑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뭐 빈입금 부익부,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들을 복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사람이 3만 불은 버는데 그 중에 상위의 한 20%가 다 가져가는 부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은 못 걷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돌아오는 어떤 몫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쟁만 되는 거지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나 책임감이 없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게 가장 열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0세에서 5세에게 월 10만 원 주는 거를 이렇게 생색내면서 하면 솔직히 이거 10만 원 받자고 전 애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요즘 그 내거는 플랜카드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퍼준다, 막 쓴다, 뭐 나라 살림 거들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이거를 상위 10%를 골라낼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주고 상위 10%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소득세를 더 걷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애들 이거 나중에 애들도 다 알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도 아이들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0%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민석 두 분 방송에서 미묘한 뭔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공무원 중원 이야기를 했더니 김현 대변인이 충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묘한 어감의 차이. 예, 그러네요. 예. 그냥 늘린다와 필요한 부분을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뒤에. 안철수 씨가 대표 취임이 벌써 100일 됐어요. 시간 빠르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당대표 나가냐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 방송은 오늘 4일 취임 100일이 됐는데 이분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요. 했던 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당의 말도 안 되는 더 퍼주는 공약을 걸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후퇴시키는. 사실 국민의당만 협조를 해준다면. 그렇죠. 자유당이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힘들죠. 근데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흔쾌히 해줄 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안철수의 기본적인 방향성과도 좀 맥락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대적 공존을 극복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이긴 하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기득권 나눠먹기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아니면 더를 탈피해서 우리는 이게 극중주의적 개념인 거죠. 우리도 껴죠. 극중의 개념이 너도 싫고 너도 싫어에서 그 중간을 택한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는 이걸 하고 저기서는 이걸 취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는 극중이 아니라 나는 너도 싫고 너도 싫어 다 싫어 이거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런 개념이니까 좀 유치하죠 이렇게. 20대 국회 특징 중 하나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다당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간 적이 2번 있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복귀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당제의 힘이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무엇보다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야, 안철수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당제의 힘이라 그러겠네요. 뭔 빵구 같은 소리예요, 진짜.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을 노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수권 정당이 되어야만 한다. 네, 아직은 멀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30, 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참 그럴듯하네요. 말은 맞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쉽게 되는 정당인가? 여기 아집으로 똘똘 뭉친 당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씨도 정계 은퇴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연령대로 나누는 거. 국민의당에 가 있는 호남권 국회의원들 대부분 보면 연령대도 높고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30, 40대를 지도자로 등용시키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죠. 증거조작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40대, 30대인데 그런 인재들을 왜 그렇게 버려두고 있냐고요. 아,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재앙이 되거든. 저는 제도권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제가 때로 부족함과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다. 아니, 유승민을 보고 걸어야지 왜 국민을 보고 걸어요? 안철수가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단적으로 나타나요. 국민만 믿고 혈연단신 들어왔다. 지금 국민이 안철수 씨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4%입니다. 네. 말은 그럴듯해요. 뭐 이런 어떤 그 기자회견문 같은 것이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없지 않을 텐데 일종의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거를 왜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자회견문에서 원인과 결과를 빼고 말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실제 현상과 다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 공전이 사라진 건 가장 큰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그 법을 두고 여야가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당이라는 이 안철수가 만들어낸 다당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니까 다당제라고 자꾸 이름 붙이는 것부터 오류인 거예요.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서 가장 소수의 국민 의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당이 생겼을 때 그걸 다당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당이 2개에서 3개가 됐다고 해서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이게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당의 방향성, 당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양당이 담을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담아야 다당제임이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게 지금 당이 2개 이상이니까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정치를 혁신했어라고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이쁜 말을 써내니까 말 자체는 이쁜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김명수와 김희수의 차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한 명은 떨어뜨리고 한 명은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협조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저희 지지율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다. 문제는 전국 선거를 4자 구도로 치르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저 나름대로에 대한 전국 선거를 3자 구도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걷겠다가 아니라 유승민만 바라보고 걷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거든요.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때 안철수가 한 20%좀. 네. 근데 지금 안철수의 혹시 이제 대선 후보 만약에 여론조사가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의당 수준 정도겠죠?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버렸다는 생각은 못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안철수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자기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어떤 행동과 말로 당의 지지율을 사실상 까먹었는지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물론 고정표가 더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의당도 안철수의 하기 나름으로는 안철수가 얻었던 표 정도는 얻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안철수 지지율은 여전히 20%일 거며 국민의당 지지율은 4%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서울시장 나가냐고 물었더니 정말 애매하게 답하네요. 당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대표 경선 때부터 한 3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은 다 똑같은데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여기 당이라는 게 본인이 당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시킨다는 거 이게 다중이야 뭐야. 물론 여기 말의 의미는 당원, 당심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정말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당에서 시킨다는 말이. 그리고 자기는 항상 똑같은 말은 했는데 니네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재보궐 나가고 싶어 할 거다. 근데 자기가 사퇴한 지역구는 못 나가고. 그러니까 노원구는 와이프 꼽고 자기는 송파구로 나가고. 에이. 헐. 우리 개막난이야. 국회에 있었던 거 맞아? 그럼 국민이 알아주나? 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원래 그걸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서 다른 거를 만들어내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데를 나가라. 사실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선 가능성도 엄청 떨어지는 어떤 선거든 간에 나가서 분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그런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네. 예전에 한때나마 안철수를 좋아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데뷔할 때 영도구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진짜 푸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좀 큰 판에서 나가서 진짜 제대로 싸워서 이기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김무성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노원구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씨는 이 상태대로 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되든 국민의당 체제에 있든 간에 비례대표 2번 맡을 것 같아요. 총선 때? 네. 그때까지는 당대표 못 하는데. 그리고 힘들 것 같은데. 유지를? 그럴까요? 그때 국민의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철수나 성격상 뭔가 현직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하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지사나 시장을 하면 못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당 당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이 당에서 대선 주자급 되니 큰 시장 선거에 어느 쪽이든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당선 가능성만 놓고 보면 안철수는 어디든 못 나가요. 당장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입후보한다고 그래서 표가 당선될 만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카드 중에 하나가 이건데
계속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당에서 시키는 거든. 지가 자기한테 시키면 되는 부분이잖아,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의 그 표리부동한 이야기들. 짜증난다,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다른 당에 있어도 뭔가 좀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난 대체적으로 노회찬 의원 정도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 국회의장 했던 정우화 그 당시 국회의장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양반은 당시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한 사람이지만 되게 배울 만한 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양반이 부산 모 의료기관의 원장으로 다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장 할 때 까만 머리 염색했던 게 염색을 안 하니까 흰머리 상태로 인터뷰하는 걸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와, 그 현기환 있죠. 이번에 뭐 공천 헌금이네 뭐네 막 걸려있던 바로 그 인물 정무수석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국회의장실에 와요. 한참 후배잖아요. 네. 국회의장 한 사람이고 현기환이는 그 지역 부산 지역 내에서 후배 정치인인데 의자 뒤로 이렇게 제끼고 앉아가지고 사실상 국회의장을 협박하듯이 이거 처리해달라고 걸어들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뭐 그렇다는 건데 어쨌건 이야기가 좀 셌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아직 멀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국민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안철수 씨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는 안 되냐고요.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당대표로서 우리 공약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동수당 관련된 부분은 그냥 뭐 오케이 해주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올라가는 거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취임 100일 기자는 뭐합니까? 저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속으로 쌍욕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필요한 건 국민들이란 말이죠. 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이 우리 당의 어떤 지금 이 당을 협박할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 생각은 완전히 다 탈락하고 우리 정책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우리 지역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고 예. 어쨌든 간에 뭐 통과는 돼서 다행인데요. 안철수 씨는 이렇게 하시면은 200일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결국은 지지율이고요. 당원들 입장에서 안철수를 뽑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안철수만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지명도를 쌓고 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쌓아준 거지. 안철수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당원들로부터 버림받을 날이 금방 옵니다. 그럼 뭐해? 현직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닌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결국은 정계 은퇴해야죠.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선거를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거고요. 대선 후보 정도 지낸 사람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0% 정도의 지지율 정도는 늘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도요. 그럴듯 명분 걸어서 대선 주자로 나가면 안철수만큼의 현재 지지율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언론 플레이만 잘하면. 당연하죠.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로 시작을 할까 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사막을 5가지 동물을 데리고 건너고 있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지쳐서 한 마리씩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제일 먼저 버리고 갈 동물과 끝까지 함께 갈 동물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자, 2번 말, 3번 소, 4번 양, 5번 고양이.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예, 제일 먼저 버리고 갈 동물과 끝까지 함께 갈 동물을 골라보라고. 네. 일단 저는 제일 생각하시고요. 예. 자,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생각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한쌤. 네, 저는 작전에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PD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제일 먼저 버리고 갈 동물은 저는 네. 고양이. 고양이. 예. 그다음에 끝까지 함께 갈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요. 네. 아, 우리 마차님요?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말이고요. 네. 끝까지 같이 있는 게 고양이. 네. 아, 성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쌤.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하십시오. 끝까지 같이 갈 동물은 소고요. 소요? 네. 네. 버리고 갈 동물은 고양이.
고양이요? 네. 이 심리 테스트는 그냥 심리 테스트인 것 같아요. 꼭 여기에 맞춰서 성격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런 사유를 할 시간을 네. 최소 1시간 주면 모르겠는데 네. 즉석에서 이걸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네. 그 이유를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고양이는 내버려 두면 가장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말소 양 정도거든요. 저는 근데 같이 가는 동반자 개념으로서 이 말소 양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자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의미에 맞닿아서 사자 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고 앞으로 먹을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사자는 제가 잡아먹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놨어요. 네. 네. 마차님. 저는 말을 가장 먼저 버리는 이유가 네. 끝까지 힘들었는데 너라도 달려가서 어디 가서 살 길을 찾으라고 맨 먼저 보내줄 것 같고요. 고양이는 제일 작고 먹이를 주기도 용이하니까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양이 매니아시잖아요, 저번에. 네. 엄마를 불락시킨 우리 마차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한쌤은요? 저는 이렇게 논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뭐 심리 테스트니까 1번 사자는요. 자존심이요. 끝까지 갖고 갑니다. 우리 PD님. 2번 말은요. 가족이에요. 맨 먼저 버려놔. 역시 엄마를 제일 먼저 버려. 3번 소 한쌤이죠. 직업. 네. 4번 양은 사랑이랍니다. 사랑. 네. 5번 고양이는 친구예요. 내가 친구를 제일 먼저 버리는구나. 네. 자, 지난주 영화 영웅본색 함께 하셨는데요. 홍콩 누아르 영화였죠. 의리와 형제, 롱코트의 성냥개비, 쌍권총. 오늘도 우리 한쌤은 롱코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네, 지난주 영화 저 들으면서 정말 두 분의 희날이 주고받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중국어 대사는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뒤에 키나리의 그 음률이 흐르는 그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사가 뭔지는 몰라. 뒤에 기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막 감동하고 있어, 우리는. 아, 거기 나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한쌤 정말 막 주고받고 하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또 어떤 분께서 좋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필름 쏘고 기분 째집니다. 네. 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 순위 마차님 알아보고 갈까요? 네, 인문학 순위는 변동이 없고요. 박스오피스를 보면 새롭게 진입한 영화가 2개가 있습니다. 5위를 차지한 러빙 빈센트인데요. 지금 개봉하자마자 일간 10,000명을 기록을 하면서 점유율 4%로 5위에 진입을 했고요. 화가 빈센트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적절하게 배합한 영화라고 합니다. 4위는 토르, 3위는 해피 데스데이, 2위는 저스티스 리그, 1위가 진입하자마자 1위를 차지한 꾼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현빈과 유지태 주연으로요. 박스오피스에 진입하자마자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스타급들 뭐 한 2-3명 포진하면은 웬만한 영화들은 그 순위가 예전에는 그 영화 자체가 한번 유행을 하면 극장마다 그 영화만 걸리고 그래서 몇 달 가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그 돌아가는 텀이 한 달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3주? 네. 그런 식으로 돌죠, 이렇게. 네, 지금 지난주 박스오피스에 비해서 영화 2개가 벌써 특히 1위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자,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7번째 영화는 넘버 3입니다. 영화는요, 등장 인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시작됩니다. 깡패 한석규, 술집 여인 이미연, 마담 방은희, 검사 최민식, 킬러 송광호, 랭보 박광정, 잿더리 박상면, 두목 안석환, 1992년 겨울 폭력조직 도강파의 행동대장이었던 태주는 부두목이 일으킨 쿠데타에서 보스를 안전하게 피신시킨 후에 보스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한몫한 히든카드 잿더리 박상면 씨와 함께 조직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주는 그의 연인 호스티스인 현지와 결혼을 하죠. 1997년 봄, 앞으로 국제화될 조직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하며 나름 엘리트 건달을 꿈꾸는 태주.
반면 잿더리를 휘둘러 모든 일을 해결하는 단순 무식의 잿더리, 제철과 넘버 2의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주는 일단 몸이 앞서는 단순 무식의 잿더리보다 보스의 신임을 얻어 호텔 인수권을 맡게 되고요. 태주와 결혼한 현지는 태주가 조직 때문에 바쁜 중에 삼류 시인 랭보에게 시 강습을 받으러 다니다 불륜 관계로 빠집니다. 현지로부터 랭보의 얘기를 들은 룸사롱 마담이자 보스의 젊은 아내인 지나 방은희 씨는 랭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지요. 한편 도강파 보스 제거를 사주받았으나 실패했던 조필, 송강호는 자신을 신봉처럼 따르는 부하 셋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서 지옥 훈련을 거쳐 조직한 불사파를 통해 복수의 칼을 갑니다. 태주는 조직의 최대 과업인 평화호텔 인수권을 맡게 되지만 핵폭탄으로 소문난 마동팔 검사 최민식 씨가 걸림돌로 등장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를 회유하려 하나 실패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 조직원들과 싸움 중 부상을 입은 태주,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조필이 키우던 똘마니들에게 또 맞습니다. 결국 보스의 눈에 나고 맡고 있던 모든 사업을 잿더리에게 넘기게 되죠. 암울한 시간을 보내던 태주는 조폭보다 더 지독한 검사, 포장마차에서 둘은 시비가 붙고 퇴근 후에는 일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건만 마검사는 조직이든 수사든 지는 쪽이 깨끗하게 물러나자며 놀이터에서 그들은 한판 뜹니다. 주먹 다짐을 하죠. 한동안 태주를 멀리하던 보스는 어느 날 태주를 찾아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걸림돌이 됐던 마검사를 묻으라는 거죠. 넘버1을 꿈꾸던 태주. 장면은 바뀌고요. 호텔 인수 후 룸살롱에서 파티를 즐기던 도강파는 죽은 줄만 알았던 마검사에게 일망타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태주는 감방에서 현지와 자신과 닮은 아이를 면회하며 평화롭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90% 이상 믿는다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난 너 그만큼 못 믿어. 그럼 몇 프로나 믿는데? 51%. 겨우? 나 50% 넘잖아. 너 내가 어떤 새끼건 49% 이상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어떤 새끼건. 이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헝그리. H-U-N. 뭐 니들 일주일째 짱깨 컵라면만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 잘 알아. 물론 흰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겠지. 그걸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야. 훈련. 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헝그리 정신이. 옛날엔 말이야. 다 라면만 먹고도,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엄마 챔피언 먹었다. 다 라면, 복싱뿐만이 아니야. 응? 그 누구야? 현종아 걔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내 말이 토다는 새끼는 정말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시켜버리겠어, 직사.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어. 자꾸 무조건 갈아들어. 존나게 내리치는 거야, 존나게. 소뿔 빠개질 때까지. 깡패 새끼가 무슨 퇴근 시간이 있냐. 부탁이 있는데 건달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건달? 예.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하늘 건 이를 딸.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통달했다는 뜻이야. 간다르바라고 세상에 좋은 향기만 맡으면서 공중에 떠다닌다는 신 이름이기도 해. 그런데 하는 짓거리마다 썩은 냄새만 풍기는 네 새끼들이 무슨 놈의 건달은 건달이야. 깡패 새끼들이지. 아니 그 집안에 건달한테 맞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왜 그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 겁니까? 니들이 미우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좆같아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정말 좆같은 말장난이지.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젖같은 새끼들이 나쁜 거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영화죠.
그렇죠. 이 영화가 1997년에 나왔죠. 네. 딱 20년 됐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30년 됐고 20년 됐고 이런 식의 뭔가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런 경우의 영화들이 되게 많고요. 지난주가 홍콩판 느와르였다면 네. 이게 이제 한국판 느와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상당히 그 장르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느와르 진지하게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코미디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서 뭔가 진지하면서도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이게 장르가 굉장히 애매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느와르에 대해서 지난주에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주먹세계, 네. 깡패, 건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미화된 측면이 있어요. 김두한 시대의 주먹이란 게 뭐냐? 일종의 놀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면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경상도 말로는 통, 보통 말로는 이제 그 짱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와 해서 어떤 룰을 갖고 싸움을 하잖아요. 이건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해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아니고 어떤 룰을 갖고 권투시합 하듯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서 이긴 놈이 대장하고 너는 거기에 따라줘. 요게 이제 낭만파 시대의 주먹들이에요. 그걸 진짜로 건달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임장선생 볼 것 없이 그러다가 전두환 시대, 그러니까 전두환이래. 김두한 시대에도 흉기를 들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쌍칼이에요. 보통 이제 주먹으로 싸우는, 그래서 왜 우미건 앞에서 김두한이 일본 놈들이든 한국 놈들이든 이렇게 어떤 룰을 갖고 싸우는데 일본 애들이 들어왔잖아요.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칼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들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낭만파 주먹이던 시대에서 흉기를 들기 시작하다는. 그래서 이제 사시미 칼, 이게 일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강남에 무슨 사건 나면 회칼 들고 가서 뭐 쏜다. 왜 회칼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회칼이라는 개념이 잘 들어요. 살이 잘 배지는 거야. 근데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조폭들은 그런 낭만파 시대의 룰을 갖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죠. 생존 게임이에요. 네.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를 보면 학생 시절에 교복을 입고 멋있게 싸우던 그리고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정립되던 그런 시대의 주먹 이야기는 아닌 거고 대부분 다 이권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총이든 뭐 칼이든 간에. 대신에 우리나라는 총을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총 쓰는 사람들은 거의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 밀수 이런 걸로 해서 러시아 같은 데서 권총 하나씩은 웬만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정도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넘버3에 나오는 그 영화들도 보면은 송강호의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건달기랄까 건달의 기본을 지키는 느낌이 나고 나머지는 그냥 상업화되어 있는 그냥 조폭 양아치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건달, 이 깡패야 그랬더니 절 건달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양아치라고 하면은 난 양아치가 아니에요. 조직에 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건달이란 말은 이제 예전부터 조금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배웠네요. 건달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풍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왜 백수건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입장을 우리 자본주의적 입장으로만 보면 백수건달은 정말 사회의 악이지만 개인적 입장에서 나는 돈 안 벌어도 네.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유유자적하면서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나 인정해준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백수건달이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1997년 청룡영화상 각본상 수상했고요. 98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시나리오상 수상. 정말 출연진이 화려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최민식 씨, 송강호 씨, 한석규 씨, 이미연 씨, 그리고 조연으로 나오는 방은희 씨. 랭본 너무 웃기지 않나요? 박광정 씨. 박광정 씨가 200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년 돼가는데 벌써. 그 박광정 씨가 우리 집사람하고 동창입니다. 네, 동창인데 암으로 죽었죠. 저는 박광정 씨한테 시를 배웠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랭보에 대해서도 그 랭보류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좀 존재하는데 정말 그 부분이 코믹한 거죠. 그러니까 신스틸러들은 따로 있었죠. 주인공은 한석규였는데 박광정이라든지 송강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넘버3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친구 영화를 또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영화는 단순히 정말 폭력 조직에 대한 그런 참극, 비극 이런 걸 생각했는데 넘버3에서 이게 대사라든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살인의 추억에서 단순 살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번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넘버 3 하면은 송강호의 그 레전드 어록들이 많잖아요. 그 남자들이랑 한 번쯤은 다 성대모사 해본. 배신이야? 네, 그 송능한 그 감독이 네. 이 넘버 3를 찍기 전에 조양은 씨의 보스를 찍는데 제작 관여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조폭에 대한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됐다 그래요. 그러고 넘버 3를 찍은 거예요. 송능한 감독이 1959년 1월 전라북도 전주 출생이시네요. 네, 송능한 감독은 형이 송길한 씨, 길소뜸, 씨바지, 티켓의 각본을 썼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래서 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셨네요. TV 미니 시리즈 겨울나그네, 물의 나라 등이 그의 작품인데 이 넘버 3 그리고 1999년 세기말 두 번째 영화 작품이 있고요. 정말 이 넘버 3로 송능한 감독은 단 한 편의 영화로 한국 영화계에 굉장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한석규 씨하고 우리가 송강호 씨는 지난번 영화에서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최민식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넘버 3에 나올 때 최민식 씨가 약간의 슬럼프였다고 그래요. 근데 한석규 씨가 함께 이 영화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영화에 출연을 해서 한석규, 송강호, 최민식 이렇게 세 사람의 출연진이 함께한 영화, 출연진이 화려한 영화, 이 영화하고 또 쉬리 이렇게 두 편이 그 있어요. 서울의 달 인맥 한석규와 그 송강호 아니 송강호가 아니라 최민식.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한석규가 사실상 주인공이잖아요. 네. 이 사람 중심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약간 엘리트 조폭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 등을 거치면서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폭들이 우리 조폭이요라고 하지 않아요. 다 사업으로 위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무슨 건설회사라든지 네. 뭐 어떤 특정한 사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들 직책까지 주면서 사실은 조폭스러운 역할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체 운영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폭들이 주먹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조폭으로서 2인자로서 인정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1인자 그 보스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식하게 재떨이만 쓰는 놈. 이놈은 사실은 싸울 때만 필요한 거지만 사업체를 끌어갈 때는 머리 좋고 사실상 그래서 그 시절부터 대학 나온 조폭들이 등장해요. 주먹도 쓰지만 예전에 조폭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칼 들고 가서 그냥 썰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좀 운동 좀 한 애들 있죠. 네. 특히 유도 뭐 레슬링 뭐 좀 격투기한 애들을 데려다가 사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뭘 먹이느냐? 사료. 그래서 살을 찌우는 거예요. 일단 그 등치가 커야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무식한 뭐 수모 선수 같은 느낌으로 조폭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엘리트 조폭들을 키울 때는 대학도 나와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면 경영학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파다가 아니라 주식회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조폭들이 이제 득세하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마치 그 조폭을 막 경험해본 듯.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이제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송능한 감독이 딱 두 편을 찍고 21세기에 전혀 영화를 찍지 않아요. 찍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타이타닉을 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 들어와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릴 때, 우리나라 이 영화 넘버 3가 거기서 솟구치듯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재밌는 대사가 여기서 뭐냐면 이 밀레니엄 시대와 맞는 대사가 너 인터넷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국제경찰 아닙니까 형님? 그래요. 그건 인터폴이야 인터폴. 이건 인터폰이라고 인터폰. 그러거든요. 그걸 이 밀레니엄 시대와 연결하니까 야 여기서 너무나도 이 송능한 감독의 이 시나리오가 대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영화가 넘버 3를 시작으로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지함과 유머가 막 겹치면서 막 몰입됐다가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웃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넘버 3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넘버 3 이제 이 제목이 넘버 3인데 사실 이건 이제 일본 말로 하면 쌈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넘버 1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유아들이 사용하는 말로 시야, 오줌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넘버 2는 유화말로 똥응가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영화에서 검사와 깡패의 앙상블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영화가 바로 이 넘버 3예요. 그래서 90년대는 모두가 다 넘버 3들 삼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의 높은 꿈도, 냉보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모래시계의 강우석 같은 검사도, 깡패도, 사랑도, 그런 카오스 같은 세계말의 시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남아 해외여행을 넘어서서 유럽을 향해 질주하던 시대. 너도나도 벤츠 한번 몰아보는 것을 꿈꾸던 시대. 그리고 깡패도 시인도, 검사도, 사업가도, 셀러리맨도 룸사롱에 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룸사롱의 이름이 카오스잖아요. 혼론, 혼돈, 혼란 그런 뜻이거든요. 쌈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로 한자로 쓰면 삼매 이런 뜻인데요. 일본어에서는 종이를 셀 때 한매, 두매, 그러니까 이치마이, 니마이, 삼마이 이러잖아요. 그게 삼마이 뜻이거든요. 삼마이 종이 세 장이 왜 싸구려인가 그러거든. 일본의 전통 연극인 카부키가 있어요. 이 카부키에서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연기자의 이름이 쓰여진 종이를 한 장씩 넘기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주연 여배우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 페이지는 주연 남자 배우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삼마이메 그래서 이건 조연이 나오는데 잘생기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개런티도 작은 사람이죠. 근데 이유 때문에 삼마이메가 싸구려 질이 낮은 물건 조연 배우 하찮은 것을 지칭하는 말로 와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째를 뜻하는 매가 떨어져 나가고 발음이 격화되면서 쌈마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쌈마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뜻하는 니마이에를 사용하는데 니마이에는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페이지라는 뜻의 이치마이, 잘 빠지고 늘씬한 미녀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가부키에 그런 이치마이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은 누구냐면 사실 여자가 아니고 전부 남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 속에 재치 넘치는 대사로 화제를 부른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성실하게 깡패 생활을 해온 끝에 제3인자 자리에 오른 넘버 3에 오른 그 한석규, 태주.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이 사회의 제도적 권력이나 깡패 집단의 서열이죠. 우리 액션 영화의 공식 등 갖가지 권위를 풍자하는 온갖 조연들과 그들이 쏟아내는 말과 소통들이잖아요. 그래서 깡패를 능가하는 깡과 욕설로 무장한 검사 마동팔. 그는 검사 10년 동안 아파트 한 채 마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싸움에 임하는 교설로 뜨내기 조직을 다그치면서 배신이야 배신이란 말로 영화를 특징 지은 바로 두목 조필 송강호, 잿더리로 머리를 박살내는 그 무력주의자 박상면 제철이, 삼류 시인 냉보 박광정 이런 사람들이 인생극을 코믹하게 만들어내는데 그때 90년대 당시에는 모두가 다 우리가 삼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류 인생인데 바로 한석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넘버 3라 그래. 내가 넘버 2인데. 그런데 넘버 1 앞에서는 넘버 2나 넘버 3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지가 한석규한테 물어보잖아요. 영화 첫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오빠 나 얼마나 믿어? 얼마나 믿어? 51%. 아니 왜 51%냐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오죠. 51%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다. 참 마지막 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51%는 49%. 이 세계에서는 51%가 모든 걸 장악하기 때문에 49%가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전 이미연 씨도 이 영화에서 새롭게 봤는데 이미연 씨 하면은 1971년생, 1987년 미스 롯데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마차님 아세요? 이미연 씨? 아, 이미연 씨는 잘 알죠. 그런 명성황후. 명성황후. 네. 이래요. 가나 초콜릿. 시대가 달라. 우리 때는 이미연이 이상한 그 오묘한 표정으로 남자 뱃속에서 이렇게 웃던 그 초콜릿 광고. 네. 그 이미연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맞아요. 코트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다 넣었다 그거죠. 전 작품으로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 초콜릿요. 최근에 왜 초콜릿요? 그 최근에 왜 그 응답하라 1988? 네. 응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이미연이 그 역할이었죠. 그 해리의 네. 성인 버전. 네. 덕선이. 아, 덕선 맞아. 그때 당시가 김혜수, 최시라, 이상아, 청춘 여배우의 스타 대열에 함께 합류했었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9년작이에요. 네. 이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이 책을 사고 이 영화도 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네.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시험 보기 싫다고. 최민식 씨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야망의 세월로 브라운관에 데뷔를 했고 기억나세요? 그때 꾸숑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달에서도 순박한 시골 청년 춘섭 역을 맡았었죠. 한석규 씨랑. 그 다음에 제4공화국 김대중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슬럼프가 있을 때 한석규 씨와 함께 넘버 3, 그 다음에 쉬리, 이렇게 최민식, 한석규, 송강호가 함께 했던 그 영화가 있고요. 정말 넘버 3에서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삼류검사 마동팔 역으로 스크린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쉬리에서는 북한 특수 8군단 박무영 소자를 연기하면서 그의 대종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영화로 조연급 배우였다가 확실하게 주연급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죠. 뭐 파이란, 해피엔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올드보이 오대수 역할. 그 후로도 할리우드 진출을 해서 릭 베송 감독의 루시. 아, 맞아요. 네. 스칼렛 요한슨과 모건 프리먼과 함께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국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릭 베송 감독이요, 최민식 캐스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부터 존경했던 배우였다. 함께 꼭 작업해보고 싶었다. 만약 거절했다면 죽였을 것이다. 이런 격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영화 있죠? 2014년 명량. 네, 정말 그의 필모의 정점을 찍은 영화입니다. 우리 명량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명량, 그 다음에 대호, 특별시민에 이어서 침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루시 할 때는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영화에 최민식이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화제였었거든요. 그 예고편만으로도 너무 흥분되는 그런 영화였었죠. 홍콩의 그 요괴라고 불리는 장백지하고도 영화가 있었잖아요. 파이란. 아, 파이란. 그 넘버 3라는 제목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그 역시 이건 이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몫이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가끔씩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까 그 한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렇게 쌈마이네. 전혀 어떤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는 생각이든 뭐 행동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한화의 아들 김동선이가 또 사고 쳤죠. 그는 지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벌가의 귀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봐도 그냥 쌈마이예요. 전혀 교육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자기 능력도 아니고 아버지 능력으로 뭔가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자가 본색을 계속 드러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쌈마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점이 넘버 2와 넘버 3의 차이점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넘버 1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단 정치 경제적으로는 문재인 넘버 1. 네. 그리고 돈으로만 따지면 뭐 이건희, 삼성. 예, 이런 식의 어떤 넘버 1들이 있는데 넘버 2는 그래도 넘버 1에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비서실장이든 국무총리든 누구든 간에 넘버 2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그 주류에 끼지 못하는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 다 넘버 3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1인데 나는 사실 심정적으로 넘버 2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박상면 다음으로 서열 3위라고 말하니까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배웠고 무식한 새끼 앞에 놓고 아까 말한 나왔던 표현들 있잖아요. 인터폴인지 인터폰인지 인터넷인지도 모르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사실 넘버 1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넘버 2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 들어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넘버 1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 가서.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지금 넘버 3이거든요. 아, 근데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예전에 넘버 1이 되려고 노력해본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넘버 1이 되니까, 이를테면 1위를 하니까 너무 많은 악플이 쏟아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 예를 들어서 10 듣던 사람들이 넘버 1이 되면 그날따라 20이 들어요. 1위가 된 이유를 궁금해 하니까. 그러면 악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일부러라도 1위 하지 말자. 3위 딱 적당하네요. 그러니까 딱 적당해요. 제 인품으로 봤을 때 딱 3위가 적당. 넘버 3. 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민식이 검사하고 한석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석규가 왜 우리만 그렇게 못 살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 최민식이가 그러잖아요. 왜 니들만 못 살게 보냐고? 큰 놈은 금을 찍고 토끼고
작은 놈은 그물 사이를 오락가락 하니까 만만한 게 홍어젓이라고 니들만 들볶일 수밖에. 나 솔직히 말하는데 니들만 깡패 새끼들 아니야. 뇌물 받는 새끼, 주는 새끼, 비자금 만드는 새끼, 지혜비 백 믿고 설쳐드는 애새끼들, 그 애새끼들 믿고 설쳐드는 개새끼들, 하여튼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개족 같은 새끼들, 그 새끼들이 진짜 깡패 새끼들이다. 나만이라도 깡패 새끼 안 돼야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산다. 너도 깃털에 불과해. 조직은 키워주는 놈한테 절대로 피를 묻히게 하지 않아. 얼마나 명대사입니까? 이건요 정말 명대사인 게 네. 이 사회의 부조리가 다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쌤이 평생 하실 욕을 다 하셨어요. 더군다나 여기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거. 조직은 키워줄 놈한테 피를 묻히지 않아. 이거 굉장히 명대사고. 실제로 일회용처럼 누구누구를 그쪽 전문용어로 담궈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일 시키는 놈은 결국엔 그냥 일회용 같은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고. 실제로 키워줄 놈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뭐 등등 그 국정원에 적폐할 때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김태호가 말한 만만한 게 홍어젓이라는 네. 게 원래 쓰는 말이 아니면 이 영화 때문에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왜 네. 그래요? 네. 왜 만만해요? 지역에 대한 감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거 굳이 분석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쓸모없는 것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어떤 말이 입에 쫙쫙 붙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쓰는 것 같지 의도를 갖고 막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니까 뭐 지역 감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뭐. 그 이제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홍어 무침이에요. 홍어회라든가.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홍어가 빠지면 잔치를 안 한 거나 하고 비슷해요. 그만큼 홍어가 중요한데 전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홍어젓 그러면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홍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홍어는 어떤 지느러미든 뭐든 다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홍어가 이제 독특한 것은 삭혀서 먹으면 그게 모든 체함이라든가 모든 병에 그렇게 좋아요. 네, 그게. 근데 먹을 때 괜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이제 홍어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홍어에 대한 어떤 성기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글쎄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홍어 애탕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비쌉니다. 제가 그거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홍어 매니아로서 홍어가 나고 자란 곳이 저희 고향이에요. 흑산도? 아니요. 그러니까 홍어는 바다에서 잡히잖아요. 네. 근데 전라도권 특히 전남권에서는요. 목포가 영산강 하구예요. 영산강이 쭉 따라 올라가서 내륙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흑산도나 목포 쪽에서 홍어를 잡아 올려서 내륙으로 갖고 가는데 갖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발효가 된 거예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잡은 거를 팔려고 갖고 들어가는데 저희 고향이 그러니까 영산강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내륙이 영산포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이제 배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내려놓고 보니까 홍어가 사갔단 말이에요. 이거 버릴까 말까. 그래도 아까우니까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맛있었던 거예요. 썩은 게 아니고 발효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홍어 거리가 있어요. 홍어의 원산지 그러면 흑산도를 이야기하겠지만 네. 홍어라는 음식이 탄생한 곳은 전남 나주 영산포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부러 그렇게 삭힌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이게 이제 또 요리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염장과 건조 이런 게들이 냉장고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대표적으로 해산물이 잡히면 해산물은요 그 시절 그때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염장하고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먹는 것들 꽤 있잖아요.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말려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해산물 많이 잡히면 대부분 염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염장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젓갈이죠.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로 되어 있는 거기서 잡히는 그 온갖 잡다한 해산물들을 대부분 다 젓갈로 이렇게 보관을 했던 거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홍어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암모니아네 뭐네 해가지고요. 홍어를 지금은 이제 약간 회 느낌밖에 안 들어요. 엄청 삭힌다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홍어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먹는데 저기 서울에도 신길동 쪽에 가면 홍어 골목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그 주위에서 막 냄새가 나요.
코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이 현대화돼가지고 어디를 가도 많이 안 삭히고 젊은 사람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상큼한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홍어는 제대로 삭혀가지고요. 맞아요. 그냥 불이 좀 나야 되고 특히 가장 그 중에서 일반 홍어를 삭힌 것보다 애탕이나 이런 걸 먹으면 훨씬 더 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암모니아가 불을 가열함으로써 훨씬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똑같은 홍어인데도 익혀 먹냐 안 익혀 먹냐에 따라서 턱 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분들 혹시 변비 있으신 분들은 홍어를 한 2번 정도만 드십시오. 네. 확실합니다. 바로 효과를 보나요? 마검사님의 한마디에 홍어가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한석규가 했던 말도 우리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너 백조가 뭔 줄 알아? 얘기하잖아요. 참 이 대사도 얼마나 멋있어요. 보세요. 그 한석규하고 이미연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깡패 영화에 왜 애새끼 안 나오는지 알아? 그러니까 애새끼 생기면 마음 약해져. 마음 약해지면 건달 끝이야. 깡패 영화에 왜 아이들이 안 나오는지 알아? 오빠, 같은 깡패한테는 희망도 미래도 없기 때문이야. 알아? 그 반문을 딱 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명대사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20세기 말에 정말 그때 당시 IMF를 맞을 그런 위기에서 정말 어떤 분위기가 삼류 인생들이 희망도 비전도 없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최민식 씨가 했던 말 한마디 할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야. 솔직히 그 죄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걸 저지른 사람의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사를 하려면 좀 우리 PD님 정도 하셔야지. 마치 너무 부드러운 소리로. 너무 대사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반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그 검사가 싫어했던 말이죠. 사람이 잘못된 거지 죄가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괴롭고 힘들 때 우는 놈은 삼류다. 이 악물고 이겨내려는 놈은 이류다. 그냥 힘들어도 웃어라. 그 놈이 최고다.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조폭도 사실은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조폭이라고 해도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체를 가장 그냥 양아치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2회에 걸친 일종의 느와르 조폭 깡패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23살 정도 먹었는데, 우리 방송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일찌감치 학업을 파하시고,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몸에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아직도 문신이 완성이 안 됐어. 돈 벌면 조금씩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신을 시작한 나이가 15세. 해주는 새끼는 어떤 새끼인지 나 궁금해. 진짜 만나고 싶어. 15살짜리한테 문신해주는 거, 돈 되면 다 한다는 거니까. 그런 환상을 가진 애들이 지금도 많아요. 조폭이라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요, 나이가 20살, 20대 한 중반만 돼도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엄청 불편을 겪어요. 여름에 심하게 표현한 반팔 하나 못 입고, 사실은 몸뚱아리가 도와지냐 이 새끼야 이 느낌 들 정도로 막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좀 약간 빡치는 게 있는데,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돈 쳐 발라가면서 그게 수백만 원 들어가고요. 지우는 거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걸 몸에 도화지라고 그리고 있어. 혐오감 드는 건지도 모르고. 조폭이 되는 환상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한데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그 친구는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미술적 어떤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리는 거랑 다른 게 용문신 이런 게 전체를 덮는 거 있잖아요. 자기 미학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부에다가 더 상징적 의미로 하는 그런 문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화지처럼 하고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완성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평생 후회한다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지우는 것을 막 고민하는 요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저는 조폭 영화 이런 것들을 거의 쓰레기 취급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의리나 이런 건 없어요. 조폭이기도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상업적으로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지 의리가 어딨어. 실제로 의리는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애를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조폭이 있습니까? 그럼 의리가 아닌 거지. 얘들은 그게 굉장한 의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폭이라는 게. 도움 안 되면 그냥 버리잖아요.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말이죠. 넘버원 그 보스처럼, 보스가 한석규 찾아와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영지버섯 보자기를 넘기고 가잖아요. 근데 한석규가 그러고 보면은 정말 엘리트 조폭이었나 봐요. 건달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나는 이제 넘버 3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마지막 장면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꽝 부딪히면서. 근데 그건 뭐지? 나는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해피엔딩이었을까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 기둥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 아이하고 만나고 나서. 뭐 결국은 조폭 보스를 배신한 건가? 그렇죠. 했죠. 네. 배신했고 저희는 그 영화에서 마검사를 묻었나 했는데 결국은 마검사가 일망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검사와 손을 잡은 거지. 근데 어떤 뉘앙스는 또 이런 것도 있어.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교도소에서 보복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도 약간 조금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뭔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장면이.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네. 그냥 행복해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는데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휴대폰에 이렇게 몰입하고 가다가 전봇대 부딪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혼자 생각하다가 눈 감고 천천히 걸어가다 기둥에 넘어졌는데 조심해야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송강호 이야기를 좀 더 해야죠. 그 송강호가 했던 그 대사들 보면은 코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임춘혜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내가 현정아 그러면 무조건 현정아야. 그리고 또 무식한 소리 있잖아요. 정말 무식한 거. 앞으로 직사시켜버리겠어. 직사. 직사가 아니라 이건 즉사 아니에요? 즉사? 원래 틀린 말이잖아요. 네. 그 단어조차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무식한 조폭 이런 느낌이고. 되게 멋지게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딸리면 갑자기 막 더듬기 그러니까 시작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신 그리는 놈이나 지금 여기에 송강호의 조직으로 등장한 애들이 다 일맥상통한 애들이에요. 불사파.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 자체에 다 환상을 갖고 있는 애들. 불안당이었죠, 불안당. 그게 그거죠. 발음 비슷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동그란 알 2개와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안입을 땀을 내지 않는, 건달은 땀을 내지 않아. 헝그리 정신이야. HUN.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거두면서 라면과 짱깨만 먹는 거 알아.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은 것도 알아.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송강호 장면들을 보면서 그 내막은 잘 모르는데요. 관련된 인터뷰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 연기상으로 보면 송강호의 애드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애드립이라고 인터뷰한 적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송강호가 영화계 일약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화판이나 이런 데 영화계를 가보면 저 신인이 저 이렇게 인상에 남는 장면을 사실상 애드립을 엄청 많이 섞어서 연기했다는 게 소문나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영화 스태프들이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 하나 찍으려 그러면 그 사단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다른 감독으로 옮겨가요. 카메라 안에 조명이네 뭐든지 다. 그러면서 그냥 입소문이 바로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감독들도 자기 친하지 않은 감독이라도 웬만한 영화가 히트한다 그러면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 누구지? 그러니까 너무 인상적인 연기를 했기 때문에 송강호가 사실상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밑그림을 쫙 그려준 밑바탕에 그 기반이 된 영화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송강호가 한국 영화사에 지금 거의 원탑으로 그쵸. 올라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실질적인 데뷔가 20년 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죠. 코믹한 연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력한 애드립.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은 솔직히 전 이 영화 보기 전에 송강호가 주연인 줄 알았거든요. 다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강력하니까. 네, 나중에 한석규가 나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기 박상면도 나오잖아요. 잿더리. 모든 걸 잿더리로 해결하는. 근데 마지막에 또 잿더리가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도 저는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박상면이가 이제 독도를 그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니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을 것, 잘못 통역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또 니혼진 일본 사람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잿더리 난리죠 거기서. 근데 그때 당시에가 뭐냐면 한일 어업 협정을 맺을 때예요. 1998년도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 정권에서 한일 어업 협정을 4차까지 다 마무리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5차, 6차를 김대중 정권에서 1998년도에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황금어장을 일본에 다 내줬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차이예요. 뭐냐면 일본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 북해도 몇 지점 어디서 무슨 고기 예를 들면 대구를 몇 킬로 잡아도 정확하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어부들은 신고를 세금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축소를 시켜버려요. 거의 10분의 1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그거를 파악할 때는 이 지점이 그 어획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내준 거야. 근데 그것도 김영삼 정권에서 4차까지 회의를 통해서 이미 거의가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제 반대 정치 세력들이 그걸 김대중 정부에서 황금어장을 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 잿더리가 비록 무식하지만 그 우리 그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네. 그런 어떤 애국적인 마음을 내포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본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과도기적 그다음에 세기 말적인 어떤 그 밀레니엄 시대 이거를 이제 반영한다고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참 잿더리가 거기에서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두목의 여자 방은이신가요? 내려오는 걸 보고 어디 갔지? 그러고 갔더니 랭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랭보랑 얘기를 하는데 랭보가 잿더리한테 잿더리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때 이미연의 시 중에서 잿더리를 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니들만이 깡패 새끼들 아니야. 뇌물 받는 새끼, 주는 새끼, 비자금 만드는 새끼들, 지혜비 백 믿고 설쳐대는 애새끼들, 그 애새끼들 믿고 설쳐대는 개새끼들, 하여튼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개족 같은 새끼들. 그 새끼들이 진짜 깡패 새끼들이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4년 10월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25년차 연기자인 한석규 씨의 인터뷰 중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년대 한석규와 지금의 한석규가 연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0년대 제가 연기자로서 집중했던 것은 뭔가 이루고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해낸다보다 계속한다. 그리고 할 거다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은 직업, 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면서 완성되듯 연기자는 연기를 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끝없이 연기를 왜 하지 고민하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17번째 송능한 감독의 넘버 3 함께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공공 장소에서 그냥 서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죠. 피해를 안 끼친다면. 근데 담배 연기라고 하는 건 공기를 흐름을 타고 남한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흡연실 가서 담배 핍시다. 담배 피는 사람들. 그 당구장 지금 운영하시는 우리 업주분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게 생활화되면 지금 있잖아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담배 피웠잖아요. 네. 아이들 버젓이 옆에 앉아있는데도 아저씨들 아무 개념 없이 담배 뻑뻑 피웠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식당에 담배 피는 사람 없잖아요. 해요. 어떤 일정한 시기만 지나면 사람들 몸이 배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나를 위해서도 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게 담배 피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술자리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담배 하나 피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 예산안 합의됐죠.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를 했네요. 첫 번째,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 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의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네 번째, 기조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다섯 번째,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여섯 번째, 법인세는 최고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일곱 번째,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여덟 번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회의 일반 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한다. 결국에는 국민의당의 이 생자가 통했네요. 안철수 좋겠어요. 기분 좋겠네. 아동수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들 예민한지, 사실 뭐 이거 지금 2018년도 예산안 잠정 함의분 4가지 항목을 보면 야당의 주장이 거의 먹혔어요. 야당의 주장은 한결같았거든요. 2018년도 지방자치 선거에 자기들이 분리할 수 있는 요소는 그 이후로 미룬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의 목적이 그건데. 예.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늦추자라고 국민들한테 대놓고 하는 이야기 그 자체가 안 부끄러운가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일단은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정부의 뜻이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동수당 그 상위 10% 지급 제외한다는 그 단서 조항을 붙인 거 있죠. 그것도 너무 짜증난다는 말 말고는 딱히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0%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줄이는 돈과 100% 모든 아동들한테 다 지급할 때의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10%를 안 주는 게 아끼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진짜로 아끼려면은 100% 다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10%를 골라내기 위해서 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추적하고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 누가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업무로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이 아동수당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야당들, 야3당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보편적 복지 반대. 그 보편적 복지 반대에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킨 겁니다. 10%를 제외하게 되는 거는 10%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것이 돈이라는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100%를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는 걸 겁내하는 거예요. 이 야3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관철을 시킨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아동수당 이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집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한 사람에 13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내후년부턴 3조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또 현금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 5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대상은 0세에서 5세 아이가 있는 253만 모든 가정이었지만 여야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로, 즉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택적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초고소득층 핀포인트 증세도 합의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5억 이상은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오릅니다. 신설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원안 2천억에서 3천억으로 과세표준을 1,000억 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듭니다. 검찰은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역을 포착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나타난 정황입니다. 지난 10월경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 이 통화 시간도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당시는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으며 댓글 공작 수사가 속도를 내던 때입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연재욱 전 사령관에게 자주 지시를 내렸던 김태효 전 기획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외교안보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정권 말 신설된 수석급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법원에서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으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최근까지 자금줄 전반을 훑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문고리 권력과 전직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특수활동비 상납과 사용처를 수사해온 검찰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6일 앞서 소환을 거부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과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드러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당구 칠 줄 아시는 분? 쳐본 적 있는 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50을 달성하고 지금까지 150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짜네. 개망난이네. 아니 고등학교 때 당구를 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치는 당구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구를 배웠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면 그게 당구 대로 보이잖아. 연습장 한 권을 당구 길로 당구 백과사전처럼 막 그려놓고 막 친구들끼리 토론하고 그랬었죠.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각이에요. 각. 예. 고소각 이런 거. 영경님은 당구 칠 줄 아시죠? 네, 20대 때 중반까지 당구에 빠져서 살았죠. 아, 저기도 개망난이었구나. 왜요? 당구 얼마나 건전한 스포츠입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고 당구를 배워서 졸업할 때까지 250 쳤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고수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300 정도 치는데 지금은 친구들 만나도 지금 당구는 쳐요. 친구 오랜만에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네. 그 친구들이랑 보통 이제 불알 친구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당구 친구 뭐 이런 거예요. 알 친구네요, 진짜. 그렇죠. 알 친구.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다 300 정도씩 쳐요. 대부분. 네. 그중에 400 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모이면 우리 3구만 치거든요. 저도 3구만 칩니다. 근데 당구장에 가는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는 담배를 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저런 잡담하면서 담배를 편하게 필 수 있는 곳. 당구장 하면은 기억나는 게 담배만 피는 게 아니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 그렇죠. 당구장에서 그 Q와 Q 사이에 먹는 짜장면이 정말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죠. 저는 당구장 따라갔을 때 담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짜장면 시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짜장면을 금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당구장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실을 따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구를 치는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구장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네. 그 담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구 자체가 지금 스포츠거든요. 예. 스포츠 시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시설이 당구장이랍니다. 최근에 이제 PC방 열풍이 꺼지고 다시 생겨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당구장이었는데 당구장 업주들 입장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번화가 쪽으로 넘어가면 지하에 당구장가 엄청 큰 거 많거든요. 다이수가 막 20~30개씩 이상 되는 거. 거기서 근무하는 그 여자친구들 있죠. 예. 20대 한 초중반에 굉장히 예쁘게 생긴 분들이 서빙해주는 곳이 있어요. 어머,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친구의 그러니까 그런 이모라고 부를까? 그 젊은 친구들이 서빙하면서도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담배 연기 속을 계속해서 음료수 나르면서 서빙을 한다고요. 예. 저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될까?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담배 연기 계속 마시는 거잖아요. 야, 퇴근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담배 하나 피우면은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당구 다이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이게 그 굴러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명정님 말씀처럼 당구장 안에 흡연실이 있고 그러면 잠깐 가서 피고 오고 이러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당구장은 담배를 피우는 공간으로 돼 있어서 이게 당분간 내년 3월달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3월 이후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 이곳들이 전부 다 금연 지역이 된다. 사실 그 당구장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흡연실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스크린 골프장은 안에서 스크린 골프를 즐기면서 술과 담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랬던 상황이라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사실 당구와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면 아마 이 두 업종에 있는 업주들은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잖아요. 뭐 한 1시간 되면 펴야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네. 그런데 치다가 말고 중간에 우르르 몰려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고. 골프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짜장면 먹기 위해서 몇 초 잠깐 움직이는 것도 흐름이 끊겨서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애쓰는데 이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건 당구 칠 때 상당한 재미의 반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손님들이 줄어들까봐 지금 노심초사할 것 같고요. 저번에 그 우리 녹음실 근처에 있는 그 커피숍에 밖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업주 책임으로 돌아가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흡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흡연실에 의자나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한쪽은 흡연실, 한쪽은 비흡연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커피나 차를 파는 공간은 흡연실 자체를 의자나 테이블을 넣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악용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금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밖에 내놓은 테이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다가 앉아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왜 업주 책임이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금연 표지를 붙이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가 170만 원입니다. 와, 세다. 또 적발되면 330만 원. 한 번 더 적발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의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다가 여름에나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용도로 테이블 하나 내놨지만 그 테이블에다가 금연이라고 안 써놓으면 주인이 나중에 적발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업주뿐만 아니라 담배를 핀 사람도 그렇죠, 10만 원의 당연히. 과태료는 계속 물게 되네요. 어쨌건 저도 송년회 하면서 꼭 친구들 만나면 당구 치러 갈 텐데요. 올해까지만이군요. 아, 그런데 이렇게 금연을 확산시키는 건 좋은데 흡연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피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담배를 안 피면서 왜 이러세요? 아니, 그래도 좀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담배를 팔고 있으면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죠. 집에서도 못 피게 하고, 가게에서도 못 피게 하고. 집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삼겹살집에 있는 닥트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머리 위에? 그러니까 뭐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피면 되죠. 근데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도 야수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했죠. 당연히 하는데 흡연자니까.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보편적 복지로 나갈 때 계속 야3당은 태클을 걸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정부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큰 틀은 갖고 있는데 일단 야당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전국으로 돌파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고, 물론 이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수밖에는 없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는 없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험난한 길이 보입니다. 이 첫해 예산안 갖고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 부분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여기에 더더군다나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끈끈한 유대와 뭐 이런 걸로 예산안 처리에 뭐 연대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던 마당을 보면 이제는 야3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토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는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안철수가 대선 때 0세부터 11세까지 월 10만 원 아동수당 주겠다고 공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0세부터 5세까지죠. 네. 해줘도 되는데 거의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보통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좀 비켜가긴 했지만 그래도 90% 정도가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첫 시작일 거고요.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소득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간별로 뭐 연령대별로 노인들, 아동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가장 첫 시작은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약자 위주로 어린이나 노인,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먼저 가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봐요. 물론 박근혜가 공약을 걸었을 때 노인들한테,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겠다는 부분, 그게 나중에 후퇴하고 그래서 다른 연금이랑 국민연금이랑 게 연동이 되면서 좀 후퇴가 됐는데, 어쨌건 이제 내년 9월부터는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5세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는 거고, 명정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총선을 확실하게 이겨서 이런 분들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죠, 지금. 내년이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되거든요. 이제 지금 거의 그 턱밑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뭐 빈입금 부익부,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들을 복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사람이 3만 불은 버는데 그 중에 상위 한 1-20%가 다 가져가는 부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은 못 걷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돌아오는 어떤 몫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쟁만 되는 거지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나 책임감이 없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게 가장 열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0세에서 5세에게 월 10만 원 주는 거를 이렇게 생색내면서 하면 솔직히 이거 10만 원 받자고 전 애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요즘 그 내거는 플랜카드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퍼준다, 막 쓴다, 뭐 나라 살림 거들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이거를 상위 10%를 골라낼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주고 상위 10%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소득세를 더 걷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애들 이거 나중에 애들도 다 알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도 아이들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0%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민석 두 분 방송에서 미묘한 뭔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공무원 중원 이야기를 했더니 김현 대변인이 충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묘한 어감의 차이. 예, 그러네요. 예. 그냥 늘린다와 필요한 부분을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뒤에. 안철수 씨가 대표 취임이 벌써 100일 됐어요. 시간 빠르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당대표 나가냐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 방송하는 오늘 4일 취임 100일이 됐는데, 이분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요, 했던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당의 말도 안 되는 더 퍼주는 공약을 걸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후퇴시키는. 사실 국민의당만 협조를 해준다면. 그렇죠. 자유당이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힘들죠. 근데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흔쾌히 해줄 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안철수의 기본적인 방향성과도 좀 맥락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대적 공존을 극복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이긴 하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기득권 나눠먹기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아니면 더를 탈피해서 우리는 이게 극중주의적 개념인 거죠. 우리도 껴죠. 극중의 개념이 너도 싫고 너도 싫어 에서 그 중간을 택한 거잖아요.
나는 이것기서는 이걸 하고 저기서는 이걸 취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는 극중이 아니라 나는 너도 싫고 너도 싫어 다 싫어 이거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런 개념이니까 좀 유치하죠 이렇게. 20대 국회 특징 중 하나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다당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간 적이 2번 있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복귀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당제의 힘이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무엇보다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야, 안철수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당제의 힘이라 그러겠네요. 뭔 빵구 같은 소리예요, 진짜.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을 노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수권 정당이 되어야만 한다. 네, 아직은 멀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30, 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참 그럴듯하네요. 말은 맞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쉽게 되는 정당인가? 여기 아직으로 똘똘 뭉친 당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씨도 정계 은퇴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연령대로 나누는 거. 국민의당에 가 있는 호남권 국회의원들 대부분 보면 네. 연령대도 높고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30, 40대를 지도자로 등용시키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죠. 증거 조작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40대, 30대인데 그런 인재들을 왜 그렇게 버려두고 있냐고요. 아,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재앙이 되거든. 저는 제도권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제가 때로 부족함과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다. 아니, 유승민을 보고 걸어야지 왜 국민을 보고 걸어요? 안철수가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단적으로 나타나요. 국민만 믿고 혈연단신 들어왔다. 지금 국민이 안철수 씨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4%입니다. 네. 말은 그럴듯해요. 뭐 이런 어떤 그 기자회견문 같은 것이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없지 않을 텐데 일종의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거를 왜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자회견문에서 원인과 결과를 빼고 말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실제 현상과 다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 공전이 사라진 건 가장 큰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그 법을 두고 여야가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당이라는 이 안철수가 만들어낸 다당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니까 다당제라고 자꾸 이름 붙이는 것부터 오류인 거예요.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서 가장 소수의 국민 의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당이 생겼을 때 그걸 다당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당이 2개에서 3개가 됐다고 해서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이게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당의 방향성, 당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양당이 담을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담아야 다당제 의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게 지금 당이 2개 이상이니까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정치를 혁신했어라고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이쁜 말을 써내니까 말 자체는 이쁜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김명수와 김희수의 차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한 명은 떨어뜨리고 한 명은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협조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저희 지지율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다. 문제는 전국 선거를 4자 구도로 치르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저 나름대로에 대한 전국 선거를 3자 구도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걷겠다가 아니라 유승민만 바라보고 걷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거든요.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때 안철수가 한 20%좀. 네. 근데 지금 안철수의 혹시 이제 대선 후보 만약에 여론조사가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의당 수준 정도겠죠?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버렸다는 생각은 못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안철수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자기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어떤 행동과 말로 당의 지지율을 사실상 까먹었는지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물론 고정표가 더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의당도 안철수의 하기 나름으로는 안철수가 얻었던 표 정도는 얻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안철수 지지율은 여전히 20%일 거며 국민의당 지지율은 4%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서울시장 나가냐고 물었더니 정말 애매하게 답하네요. 당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대표 경선 때부터 한 3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은 다 똑같은데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여기 당이라는 게 본인이 당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시킨다는 거 이게 다중이야 뭐야.